안녕하세요. 피어테크의 한승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6년 정도 업계에서 업무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부분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들에서 재고돼야 될 사항들도 있겠지만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산업 트렌드적으로는 워낙 거의 주 단위로 또는 매일 단위로 이런 대형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 통화감독청이 은행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허용한다, 또는 거래소가 미국에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취득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도 그러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빠르게 제도권으로 산업이 진입하는 것들을 속도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산업을 대표하는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2012년에 설립된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 가치가 10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형태의 거래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나 SEC와 협력해서 실제로 필요한 규제들을 다듬어 나가고 있는, 그래서 어떤 형태의 규제를 받는 형태라든지 규제 외에서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보다는 직접적으로 규제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규제 자체를 다듬고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10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2017년에 설립된 거래소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글로벌하게 수많은 정부들과 협의하면서 지금은 약 180개국의 법정화폐 온보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십 개 국가에 법정화폐를 온보딩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놨고요. 국내에서도 바이낸스 코리아가 이제 원화를 온보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2010년도 초부터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국내에도 그레이스케일에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계속 투자를 진행하다가 현재는 미국의 증권 규제 기관하고 승인을 받은 형태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관련된 상품을 제도권 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만 약 8조 원 가량이 된다고 하고요. 이 중에 25% 가까운 것은 올해 상반기에 채워진,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치적으로 성장 곡선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부분은 월가의 금융기관에서 직접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쪽 업계라는 것이 글로벌하게 보면 어떤 도박장이라든지 아니면 사기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제 건강하게 오갈 수는 있지만 업계 전체가 이런 형태로 언급되는 단계는 많이 좀 지나온 거라고 느껴지고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금 국내 가상자산 취급 업체가 사실은 이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한 10여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인지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군데 정도는 사실상 거의 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일종의 국내에서는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형태로, 그리고 그 외의 업체들도 수천억에서 수백억 가치로, 어떻게 보면 이쪽에 굉장히 소수의 취급업소들이지만 굉장히 많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산업의 성장성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떤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라는 형태로 좀 고민을 하면 사실은 지금 뭔가 완료된 건 특별히 없습니다. 정의가 된 거를 4가지 정도로 표현해 보면 굉장히 역시 모호한데요. 뭘 다루는 거지? 가상자산이라는 거. 그걸 다루는 건 뭐라고 불러야 되지?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부르자.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지? 주기적으로 또는 실시간으로 필요한 구분된 정보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돼. 그럼 세금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될까? 그거는 거래한 투자의 이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를 부과하자. 결국 한 4가지 정도만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정의될 게 훨씬 많습니다. 명확하게 가상자산이 어느 범위까지 포괄할 건지,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게 의무사항은 현재는 존재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그런 사업은 어떤 법령 아래서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건지, 지금 특히나 금융 관련해서는 여러 연계된 법률들이 디테일하게 많이 있는데요. 대부업부터 시작해서 외화송금업도 있고요. P2P 관련된 부분들, 부동산업법, 각 업종마다 법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현실에서는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 관련 P2P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출 서비스는 할 수 없다라고 금지가 되어 있고요. 해외 송금업 같은 경우도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혁신금융위 샌드박스에서 예외 조항을 이렇게 주는 시스템인데도 이런 부분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해외 송금을 하는 것은 반려한다,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어떤 특정 가상자산을 가지고 해외 송금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를까 봐, 투기 수요가 늘어날까 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은행업은 사실 은행 라이선스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일단 가상자산 사업자들 입장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 근거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은행 계좌를 만들어도 중도에 닫으라고 이제 굉장히 여러 번 권고가 오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잠겨서 쓸 수가 없게 되고,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해외 송금을 할 일들이 있는데 해외 송금도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업 자체의 존립과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제 대행업이라든지 오픈 뱅킹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금융결제원에서 하는 오픈 뱅킹 서비스 같은 경우도 오픈 뱅킹 서비스라 하면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의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API로 통일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오픈 뱅킹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나와 있는 내용이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다루는 업체는 사용자에서 배제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오히려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AML이나 KYC나 아니면 금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게 명확한데, 이런 것들을 제공받지 못해서 오히려 위험에 증가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제재가 의도한 바랑 잘 작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이 좀 정해져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디테일한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내려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항목별 세금이나 과세 표준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고 있는 근로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고 있는 소득은 당연한 것이고, 특정적으로 기술적 이슈 때문에 발생하는 영역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채굴이라는 행위를 통한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하드포킹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일어나는 토큰을 추가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POS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운영해서 받게 되는 리워드라든지, 즉 이 기술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적인 수익들이 존재하고, 그런 수익들을 어떤 구간에 넣을지 단순히 투자에 대한 정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포괄적으로 돼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좀 명확하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들 또는 취급업소들이 저런 이슈가 거의 전부 있습니다. 대부분이 채굴이라든지 POS 관련된 수익이라든지 하드포킹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에는 상시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되려면 어차피 세금은 원화로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을 원화로 정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원화로 세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또는 수익의 근거나 기준이 되는 것들은 가상자산인 상황에서 어떻게 가격을 정할 수 있지라는 이제 자연스러운 그 다음에 물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거를 우리는 공정시장 가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Fair Market Price라고 부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현재 특정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에 대해서 거래소의 특정 시간에 그 일자를 기준으로 거래된 체결가를 기준으로 납입 의무자가 신고하고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그런 기준이 정해져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공정시장 가격이 정해지려면 시장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떤 시장을 공정시장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것인가, 또는 그게 하나의 사업자여야 할까, 아니면 복수의 사업자 또는 복수의 시장이어야 할까. 우리가 부동산이나 토지 같은 경우를 봐도 공시지가를 구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공시지가랑 실제의 가격은 굉장히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금과 기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부동산 공시법에 보면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평균값으로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정시장 가격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정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그러면 공정시장에 없는 가상자산들은 어떡하지? 가상자산들이 워낙 빠르게 생기고 그리고 공정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공정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곳에만 현재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 또는 이런 부분은 현재는 예외 상황으로 둔다고 할지라도 결국 공정시장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공정시장 가격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출업 같은 경우도 법정 최고금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법정 최고금리는 특정한 자산을 기준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 자산이 필요해요. 그럼 기초 자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초 자산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죠. 그럼 기초 자산이 어딘가에 보관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자산이 보관된 장소에서는 어떤 걸 알아야 하냐면 누구의 자산인지, 그게 얼마고 몇 개인지, 그리고 그게 어디에 또는 잘 보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그걸 기초자산으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외화 관련된 법이라든지 대출 관련된 거라든지 해외 송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을 사업의 영역으로 포괄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가 커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물론 지금 언급된 몇 가지 특성들이 사실은 현재 거래소에서 많은 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거래소가 정의된 건 뭐냐면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보고 의무만 존재합니다. 커스터디를 할 수 있고 인가를 받은 업체로서 공정가격을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자산을 실제로 기초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격은 업권이 아직 정의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들, 결국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될까? 어떤 명목으로 내야 될까?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금융 행위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가격 기준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오는가? 어떤 형태로 인가받는 업체일까? 이런 형태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충족이 될 때 그 이후에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들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역할을 넣는다든지, 지금 대부업 같은 경우도 모든 게 다 원화 기준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모든 관련 금융법들이 다 원화 기준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런 거를 가상자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녹여 넣을지, 또는 부동산 법을 아예 따로 떼어놓은 것처럼 가상자산 법을 아예 따로 떼어서 만들게 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참조할 법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게 될 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거고 또 어떤 거를 해야 되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최종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그걸 왜 해야 되지? 내가 굳이 지금 왜 해야 될까? 특히 감독기관이나 아니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입장에서 지금 현안들이 훨씬 더 중대해 보이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다들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지금 독이 있는 것 같다고 알려진 보거를 굳이 수산시장에 가져 올려놔야 될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장기적으로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풀어나갈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기회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 쪽의 특성이 있는데 확장성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들, 또는 원화, 엔화, 위안화,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들, 또는 증권, 부동산, 또는 특정한 소유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들, 또는 금융 외에 개인정보라든지 인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특정하기 어려운 금융상품 외의 영역들이 블록체인 기술로는 굉장히 쉽게 자산화가 되고 유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충분한 확장성이 있다고 지금까지 시간에 걸쳐서 많이 증명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대중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사실은 접근성이 매우 좋아집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 부동산 같은 경우 많은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모두가 강남 부동산이 좋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전 국민이 참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미술품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소수의 특정 인원들한테 이루어진 시장에 가깝지, 거기서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는 것인지, 시장이 어디인지, 시장에 참여는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내가 거기에서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일반인들한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사실 개인정보도 굉장히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파는 기업들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모두 개인정보만 판매하는 기업들인데요. 근데 정작 그 개인정보의 주인들은 어떻게 개인정보가 가치를 지니는지, 어떻게 개인정보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가는지, 어떻게 개인정보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내 거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단조차도 특정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메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기술이 금융 전반에 쓰일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금융 전반을 혁신하고 금융 전반을 그 본질적인 유동성을 공급해서 많은 자산들을 가져오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물 자산보다 금융 시장이 훨씬 더 크듯이, 그리고 일반 금융 시장보다 파생 금융 시장이 훨씬 더 크듯이 유동성이 뛰어날수록 시장이 훨씬 크고 파급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블록체인은 그걸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일까?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글로벌한 연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그런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할 때 규제의 역할을 간단하게 고민을 해보면 어차피 규제를 제재하는 형태로 한다고 해서 어딘가를 강하게 풍선의 어딘가를 강하게 누른다고 그쪽에 그냥 눌려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다른 곳이 튀어나온다는 유명한 얘기처럼 풍선 효과라고 하는 얘기처럼 결국 글로벌하게 국가들이 다 역학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하지 않거나 제재를 해서 어떤 것을 압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요.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키우고요. 우리가 육성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가치를 가져가고 키우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어차피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흐름에서 결국에는 이런 방향성이 맞다고 공감하는 공감대가 있다면 굉장히 기초적인 형태의 규제만 갖춰져도 어차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고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있을 때 확장을 시켜나갈 수 있다 보니까 적절한 규제란 무엇일까라고 보면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규제들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처음에 정의돼야 된다고 했던 어떤 세금의 이슈라든지 공정 가격에 대한 거라든지 커스터디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논의해 나가고 관련돼서는 스터디에 나가고 규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작은 기틀로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